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네. 예, 저는 이번 주에 앙리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접혔던 것이 펼쳐지고 한 번 도약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자체가 창조인데 거기에 앞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진화를 다루는 것들이 바로 이 책에 있구나 싶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베르그송은 우선 이렇게 인용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상태에서 상태로 이행하는 것이 진화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세포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봐도 그대로 멈춰 있는 거는 죽은 거죠.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상태에서 상태로 이동하는 이런 것들이고 무언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기입되는 장부가 어딘가는 열린 채로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주 작은 나뭇잎인데도 어제 본 나뭇잎 틀리고 오늘 본 나뭇잎 틀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에서 상태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3월 달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인제 7월 다 가고 이랬으면 이제 올해도 벌써 다 간 거죠. 예. 이 책이 앞에서부터 창조적 진화 해서 이렇게 진화론을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베르그송 시대에는 핵심적인 진화론이 세 개의 이론들이 이렇게 그 대립들을 쭉 하고 있었어요. 기계론하고 목적론하고 창조적 진화론 이렇게 세 가지가 세 가지 진화론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진화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를 정리를 해 보면서 베르그송이 의미하는 창조적 진화론에 관한 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극단적 기계론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어 그 저희가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왜 그 칸트의 이율 배반할 때 기계론하고 목적론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 봤잖아요. 그래 가지고 귀에 쪼끔 익으실 거예요. 기계론 하면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수학적인 이런 증명 방식, 자연 과학의 이런 방식들이 바로 기계론에 속하는데 데카르트에 의해 가지고 철학적으로 이 이론들이 정립이 됐거든요. 진화를 이렇게 자연에도 '생명은 거대한 기계다.'라고 데카르트가 정의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이걸 이론적으로 과학화시킨 사람은 뉴턴이고 그래서 이 수학적인 것과 그리고 이 과학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화를 설명을 해내는 게 바로 기계론의 영역이에요. 그 생물학과 물리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바이스만이라고 하는 학자도 그 생식질 연계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모의 유기체의 성 요소들은 자신의 속성들을 자식 유기체한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유전자에 관한 이론들을 거의 간접적으로 다 얘기가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이렇게 진화는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 자식한테 유전적으로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바로 이런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기계론인데 그런데 그 베르그송은 이 기계론에 관해 가지고서는 한계가 크게 있대요.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기계론의 이론으로 진화를 설명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사성하고 반복성의 국면만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재생산하는 법칙만을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 사람 생명체나 그 원인과 이렇게 기계적으로 쭉 똑같이 이렇게 반복은 되지는 않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그 기계론의 한계에 관한 것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은 반복된다고 간주되는 것 이렇게 원인이 있고 또 결과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원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거는 포착을 할 수가 없는 게 기계론이겠죠. 그 뭐 가역이다 하면은 역으로 추론해 봤을 때 그 추론이 되는 게 가역이고 비가역은 추론이 안 되는 게 인제 비가역이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다 환원 불가능하게 나올 수 없는 것들은 할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면은 노랑하고 파랑을 이렇게 이 물감 하나하나는 노랑이고 파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구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섞어 버리면은 녹색이 되는데 이 녹색은 아무리 분류를 해도 처음에 노랑하고 파랑으로는 구분을 못 하죠. 이런 원리들을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 비가역적으로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각각 개체로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증명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 녹색인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렇게 또 따로따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게 구분을 하면서 이 "비가역적인 거는 과학에 의해서 포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론적인 이런 그 생물학자들이 이제 그 아메바나 이렇게 이런 그 생물 단세포 생물들도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발견한 게 아메바는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족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 갖고 먹이를 뻗으려고 하면서 위족이 이렇게 나가는 거에 의해 가지고 반응으로 위족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을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더 한 걸음 쪼끔 더 그 고세포가 된 집신벌레까지도 이렇게 가서 쭉 그 정리를 해 보면은 단세포과인 집신벌레도 이렇게 그 보면은 이 선모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선모 이렇게 나온 것도 보면은 '환경에 의해서 반응한 걸로 나온 것이다.'라고 인제 기계론 학자들이 인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베르그송은 반복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히 환경에 반응을 한 차원이 아니라 이런 그 선모가 발달을 하고 또 이 그 생물들이 진화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시간 안에서 과거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각자의 그 수준에 의해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요즘 장마철이죠.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장마 때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치원 아이한테 "왜 비가 많이 오니?"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하나님이 뭐 오줌을 싸네?" 뭐 아니면 "하늘에 구멍이 났네? 눈물 흘리네?" 이렇게 상상적인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생한테 하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장마철에 관해 가지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대학생들은 교육을 하고 배워온 과정이 있고 이 과정 안에서 사유가 점점 지식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응답을 할 수 있는 수준도 대학생에서는 기후, 날씨, 환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의 안에 있는 그 지속에 관한 과정으로서 각자 자기 그 살아온 거를 응답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계론의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론적인 이렇게 그 설명으로 의하면은 진화에 관해 가지고 이 그 가능성, 잠재성들을 설명을 할 때 원인과 결과 그러니 이것도 미래와 과거가 그 함수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렇게 흔히 보면은 뭐 유전자 이론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거겠죠. "이랬으니 인제 미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면서 "미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기계론에서 진화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그 베르그송이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계론에서는 너무 수학적이고 엄밀하고 정밀성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뭔가가 많이 빠진 것 같잖아요. 목적론자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라이프니츠나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은 신에 관한 얘기를 하겠죠. 그쵸. 이렇게 그 모나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려진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자연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그 설명을 하는 하나의 커다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화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목적론적 학자들인데 그런데 베르그송에 의하면 이 목적론은 그냥 거꾸로 된 기계론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조금 더. 어 목적론이라고 하는 거는 풀이 암소를 위해 그리고 또 그 암소는 양은 늑대를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렇게 뭔가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력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사람들은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안다. 그런데
칸트 해 가지고 칸트에서부터 내적인 목적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그 목적론전 이율배반에서 칸트가 도출을 해낸 것은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에서 반성적 판단력을 도출을 해냈거든요. 이 뭔가 자꾸 반성을 하고 이 그 이성의 법칙에 의해 갖고 인간한테 공통으로 그 가치 있는 공통감을 통해서 최대선을 만들어내면서 뭔가 이 그 최고선을 향해서 한목적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인간한테는 지성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난을 해요.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베르그송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론적도 거대한 이런 그 신의 스케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목적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진화의 관점에서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연적인 거면 필연성에만 기원을 둔다라고 하는 거고 예측 불가능한 거는 그리고 또 이렇게 돌출되는 이런 창조 같은 거는 목적론에서도 혐오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뭔가가 목적이 이미 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필연성이다라고 하는 거, 우연성을 배제를 하기 때문에 이 이론의 한계를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 음악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과 그리고 또 이렇게 오케스트라 음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음악이나 그러면 악보를 보고 클래식 음악에서 악보를 보고 그대로 규칙적으로 박자 딱 계산해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는 기계론적 관점이겠죠. 오케스트라는 전체가 조화를 이뤄야 되고 누가 하나 삑사리를 내면은 음이 망가지니까 목적적인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런데 음악에서 보면은 재즈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베르그송이 말하는 예측 불허의 음악을 하는 영역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박자나 이런 악보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즈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거에 또 리듬을 맞춰 가지고 박자를 타면서 즉각적인 연주를 하는 것들이 재즈의 영역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재즈는 많이는 안 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순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맞춰 갖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재즈의 음악 이런 영역인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오케스트라 활동을 잠깐 해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만이 재즈 음악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니까 이미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흐름이나 박자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들 즉각적인 창조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재즈 피아노나 재즈 음악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원래 재즈 음악에 도전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목적론 자체는 이미 이렇게 흑백으로 딱 구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모든 것을 백지화하는 데서 기계론과 목적론의 관점들은 일치를 하고 있는데 음 지하철을 타고 갔다라고 했었을 때 기계로는 출발역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가면은 지하철에 종착역이 반드시 있겠죠. 그러니까 출발해서 종착이 있는 점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게 기계론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목적론에서는 거꾸로 종착역이 먼저 있으니까 출발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정을 해 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론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순서라고 한다라면은 목적론도 결국에는 순서만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미래, 현재, 과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를 설명을 하기에는 아주 비가역적인 거나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생명의 영역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이 창조적 진화론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 대한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계론과 목적론은 중심에서 빛나는 핵만을 고려한다. 그것들은 이 핵이 나머지 가장자리가 응축에 의해 희생됨으로써 형성되었다는 것.
생명의 내적 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웅축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유동체에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고, 진짜 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가장자리가 있기 때문인 거고, 진화는 가장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용돌이를 보더라도 보면은 핵이죠. 응축되어 있는 핵인데, 실제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이 물살의 힘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자리에서 일어나고, 가장 많은 이렇게 그 힘과 운동력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바로 가장자리래요. 이 무용한 가장자리야말로 몰래 숨어 들어온 진화의 원리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는데 그렇지, 진화는 핵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응축되어 있는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변두리에 있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저희가 그 북클럽에서 사실은 가장자리 중에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서울대, 뭐 연고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중심, 이미 그 강단에 이런 위치들이나 그 강의는 이런 사람들이 하고 더 잘하고, 그거 맞죠. 그분들 강의하는 거 보면 뛰어나고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거긴 자리가 잡혔잖아. 핵인 거고 맞고 하고 하는 건데, 그 소뚜껑 운전하던 아주머니들이 그 매주 한 권씩 이 전문 서적들을 매주 이렇게 PPT로 만들고 강의하고, 요즘은 또 진화해 갖고 동영상도 올리고 있어요. 듣다 보면은 무척 부끄럽더라고요. 목소리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뭐 그 강의도 이렇게 들으면은 사람들이 쪼끔 불편해하겠는데, 이런 반성들도 하지만, 그런데 이게 베르그송의 이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용기가 났던 게 뭐냐면은, 그렇지, 잘하는 상태에서는 진짜 그 창조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못하는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진짜 운동을 일으키는 거겠고, 이게 그 창조하는 진화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저희가 채워 나가는데, 매주 이렇게 하고 하다가 보면은 한 5 년이면 완전 틀려지겠죠?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때 인제 또 다른 차원을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진짜 찾아가야 되는 거는 바로 이 그 가장자리에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가장자리에서 그 일어나는 몸부림, 움직임들이 그 내적인 생명의 역동력이 되는 엘랭비타, 이게 바로 그 "생명의 도약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바닷속에만 살던 고기가 어느 날 우연히 힘을 내 가지고 파도랑 뚫고 바다를 딱 헤치고 물속인데 하늘을 향해서 한번 날아오른 그 순간, 그게 바로 내적 역동이거든요. 생명의 도약, 그 시점. 그때 인제 뭘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다가 아닌 다른 곳, 이런 것들을 힘차게 튀어오를 수 있는 것들이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이렇게 솟구치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바로 "생명의 도약을 일으킬 수 있는 진화의 분기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으면서, 베르그송은 결코 그 진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연합과 축적이 아니라 분리하고 분열이 있어야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진화에서도 세 가지 진화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윈의 진화, 그리고 또 정향 진화,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이 세 가지를 한번 잠깐 구분해 볼게요. 다윈의 진화는 우연하게, 그러니까 이런 그 변이들이, 미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 저쪽에서 자연에서 생겼는데, 그중에서 살아남은 것, 적자생존한 것만이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진화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정향 진화론은 단계적으로 이 단세포, 다세포, 어류, 이게 세포들이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단계적으로 방향이 있는 진화가 바로 정향 진화인데, 내적으로 방향성이 있으면서 진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향 진화인데, 베르그송은 "둘 다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진화는 미래는 열려 있는데 내적인 추동력이 어떻게 가냐 하면은 마치 큰 강물이 강줄기가 이렇게 유유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날 이 틈새길 하나가 이렇게 쭉 나면서 그 길을 따라 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물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거나 이게 살아남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신에 중요한 거는 내적 역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먼저 큰 강줄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은 안 일어나고 그것은 옆으로 셀 길이 없잖아요. 셀 것도 없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는 우연하게 바로 찾아낸 길들을 향해 가지고 꾸준히 뻗어나갔을 때 "이게 바로 창조적 진화이다."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성이 아니라 우발성이다라고 하는 얘기. 우연하게, 우연하게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렇게 멈추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우발성의 특징인데 기계론과 목적론은 우발성 대신에 필연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고 어 실제로 사람이 차원이 높아진다거나 사유가 확장을 한다거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우발성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돌발 상황이잖아요. 돌발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발성이 일어나긴 하는데 우리한테는 우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건, 증상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기회를 잘 잡으면은 그 길로 물줄기를 낼 수 있는 이 사유의 진화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발적인 것들을 놓치지 말고 포착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죠? 진화는 유일한 길을 그리지는 않으며 여러 방향에 참여하지만 목표를 겨냥하지는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도 "창의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조별 토론에서도 맥락이 같이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 하나의 목적이 수단이 돼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던 중에 그냥 가는 길을 가면서 하다가 이렇게 '이걸 반드시 여기에서는 이걸 달성해야 돼.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는 중에 가면서 여기에서 만나는 것들 해결하고 또 지속하고 천천히 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중요한 거고 그 힘이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베르그송이 한 가지 더 덧붙이는 뭐냐면은 만약에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멈추면은 "그건 퇴행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살려내는 것들이 바로 엘랭비탈 내적인 약동 이렇게 "내적인 방향성의 약동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 창조적인 진화를 하려면은 "진행하고 지속해야 된다." 하고 하는 인용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인제 베토벤의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베토벤이야말로 귀가 멀은 상태에서도 음악을 쉬지 않고 작곡을 했잖아요. 특히 인제 귀가 멀어갈 쯤에는 공포도 많았을 거고 그니까 막 음악에 대한 작곡 열정이 더 남달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해지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천장에 물주머니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잠들지 않게 물방울을 이렇게 막 맞으면서 깨어 갖고 쉬지 않고 이렇게 악보도 그리고 귀가 약해지고 안 들리고 하니까 막 연필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진동을 느껴가면서 쉬지 않고 작곡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만난 이런 베토벤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거죠.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 인용문이나 베토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제가 클래식에는 사실은 문외한이거든요. 이 클래식 음악이 저도 이렇게 편하게 듣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북클럽 강의를 하면서 매칭으로 끝부분에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접목을 했는데 그게 한 2년 반
그 정도 꽤 벌써 시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지휘자도 인제 쪼끔 알겠어. 누가 누구고 구분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드라마나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 하고 그러면 살짝씩 막 그 음악들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보통 다 클래식 음악이더라고요 보니까. 딱 들으면서 눈 감고 있다가도 이렇게 그 남편이 옆에 있고 막 하는데 저건 파가니니의 카프리스야. 음 저거는 바흐의, 보니까 같은 패턴들이 나오기는 해요. 하면서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는 아침의 성경이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겉으로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 "진짜 정확하게는 한 거야?" 그러긴 하는데, 근데 맞아요. 맞아 가지고 하는데 그 시간이 쌓이니까 아 구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방향을 잡게 이렇게 진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베르그송이 말하는 것도 이렇게 그 창조적 진화라고 하는 것도 인제 이런 과정들, 그 이런 지속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강의는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 음악은 베토벤의 열정이라고 하는 곡을 가져왔는데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